업무 언한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라이브 인터뷰가 아닌데요. 지금 저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오늘 초대하신 분은 초대한 손님은 최광욱 전 의원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장소를 고르다가 오늘은 이제 어차피 지금 5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마당이라서 국회에 왔습니다. 예. 먼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법치주의. 예. 지금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걸핏하면 법치를 들먹인데 말이죠. 예, 예. 본래 법치주의란 국가든 권력이든 법률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한테 들이대는 잣대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입에 담습니다. 예. 윤석열식 법치. 왜 문제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윤석열이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권력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법을 내세워서 뭔가를 시민들에게 요구할 때 그 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법치, 그러니까 인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법치 두 가지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검사 생활로 일관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특징은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로 이제 몰고 가는 식의 수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꽤 맞추기. 그렇습니다. 수사죠. 그리고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그 검찰의 권한,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예상하고 바랐던 목표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안다, 이런 식의 지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를 이루어내고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법에서 해당되는 조항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옭아매는 걸로 자신의 커리어와 명성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윤석열식의 법치라는 거는 법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법률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식의 법률주의를 법치라고 한다면은 법치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법치국가라고, 바빌로니아가 법치국가라는 얘기라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고조선도 8조 법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고조선도 법치국가냐, 이렇게 반문할 적에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정말 지극히 천박하고 끔찍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이제 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법무부의 의견서랍시고 제출한 걸 보면, 법치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표기할 때 법치주의의 법치는 룰 오브 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제사실로 룰 바이 로라고 씁니다. 괄호하고서 법치주의를. 법무부의 공식 문건에. 그러니까 사실은 룰 바이 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룰 오브 로를 강조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네. 법대에서는. 근데 이것들은 도대체 그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그거를 검사들로 구성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기재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법률가로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검찰 정권이 아니고 법비 정권 같아요. 그렇습니다. 딱 네. 정확히 보시는 법비 정권이고, 그리고 법이라는 거를 본인들의 과오를 어떻게든 가리는 데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활용을 하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데 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검찰개혁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총론으로 실패한 거죠? 예, 결국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정권도 놓쳤고, 예. 네. 나름대로는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바라던 모습에서 너무 동떨어진 결론이 나와 있어서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일정 부분의 진전은 있었다. 그거를 이제
법상으로만 보면 수사권이 축소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형용화시키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실패한 이유는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적 정의와 그다음에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해야 하는 역사적 정의 이런 것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중강연을 할 때가 있으면 시민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나름의 역사적 함의를 갖고 짧게 표현을 드린 건데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기초에 예전에 선생님 한참 활동하실 적에 왜 육법당이라는 말이 네, 유행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육사 출신과 서울법대가.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양대 축으로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군대와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검찰 두 개를 축으로 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육법당 정부라는 말이 있었던 거고 김영삼 때 육법당의 육에 해당하는 이 군부 통치의 핵심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했던 방식. 네. 저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토론과 민주적인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기득권과 권력과 그 카르텔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실제로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대선 이후에 이제 2차 개혁법안을 추진할 때 검수완박이라고 명명하면서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의원총회장이나 이럴 때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한번 단호하게 끝내내지 않으면 끊어내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뿌리 뽑기가 어렵다. 지금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치주의에서의 절대적 정당성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단계적 개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사자들도 승복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죠, 이상적으로. 네. 근데 이제 검찰이라는 집단이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정치화돼 버렸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권력 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좀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좀 나이브하게 대한 게 아닌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네.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문제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쭉 성장해 오고 정치를 통해서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던 건데 김영삼 대통령의 방식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는. 네. 그게 또 역사적 책무로 주어진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동안에 쭉 걸어온 과정이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극히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한계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가 반드시 잘못됐다는 역사적 평가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은 또 좀 있습니다. 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수사는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소 쪽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예를 들면 기소 독점도 문제지만은 네. 소위 이제 기소 편의주의, 네, 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네. 쪽으로는 멋대로 그 법 적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기소하고 이런 네.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지금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멸시의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정부를 어느 쪽 세력이 맡더라도 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스스로도 자초한 비극인데 이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그 부패의 척도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요소로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가 재량이 너무 많을 때, 두 번째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을 때, 네. 세 번째가 책임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말씀하신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서 마음껏 재량을 활용하고 네. 기소를 독점한다는 걸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수사를 해서 기소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부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책임의 문제에서야 뭐 제19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심지어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우리 현대사의 질곡과 다 있잖아요. 검찰이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느냐라는 점이 첫째는 해방 직후에 그 친일 경찰의 바로를 통제해야 될 필요 때문에 검찰에다 권한을 잠깐 임시적으로 맡긴다. 이게 재헌국회의 생각이었고. 근데 그 뒤에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육법당 시스템에서 합법적 폭력으로서의 검찰권의 강화가 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박철원, 강재섭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월계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회가 있었다면 월계수회, 그 뒤에 이제 지금 윤석열 사단 뭐 이런 쪽으로 쭉 이어지는 맥락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게 이제 일각이 드러난 게 대장동의 50억 클럽 뭐 이런 데서 검사들이 끼어있는 모습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검찰이라는 기관은 원래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수사권을 없애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 네. 윤 정권 하에 검찰개혁, 나아가서 윤 정권 후의 검찰개혁, 이거 어떻게 주동해야 됩니까? 윤 정권 하에 검찰개혁이라는 건 뭐 개악만 있지 개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지 그나마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성과나 공로가 있다면 저는 이제 결국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공로는 윤석열이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권력을 쥐므로 해서 나라 꼴을 어떻게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통과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나름 정의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집단이라는 환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네. 기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얼마나 수준이 낮고 천박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일깨워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이후의 검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바로 했던 그런 식의 검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오고 있는 검찰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 반면교사적 공로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 뭐 역행보살이라고 하나요? 예,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예. 네. 과거 청와대 들어가실 땐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셨고, 예. 국회 들어가실 땐 언론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봤습니다. 예. 21대 국회 언론개혁,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검찰개혁보다도 더 이룬 것이 없이 그냥 좌초하고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봤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건 언론 때문일 것이다. 그거는 외국의 평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룬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성과에 비춰볼 때 가장 처참한 수준이 지금 언론이다. 그게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더 지금 악화되고 있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망회의 소득을 얻은 집단이 재벌하고 검찰인데 언론이 그것을 과거의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언론들이 사회적인 소위 목탁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그 그렇죠. 역할들을 예. 하셨고 저희가 언론인들을 바라볼 때도 지사적인 의미의 언론인들을 늘 저희가 떠올렸거든요. 저 대학생 때도 조선투위, 동아투위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의 젊은 언론인들을 보면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자부심이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데 언론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어떤 그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자각하는 모습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혁이 스스로 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강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론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걸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론을 앞장서서 왜곡하는 상황을 언론이 조장하고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솔직하게 느끼면서 토로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의 힘이 진짜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식의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걸 봤고요.
언론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앞장서가지고 법안을 막으려고 내지는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 뭐 국회의장도 당시에 언론 출신이셨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검찰 못지않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권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언시국은 전시국의 언론 부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저희 그 풀네임이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예. 언론 개혁을 위한다 뭐 이런 게 저희 예, 풀네임인데 그래서 뭐 동지적 입장에서 예. 그럼 언론 개혁은 어떻게 추동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선배 언론인들께서 보시기에 저보다 훨씬 더 참담한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의 언론 현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뭐 전문성도 없고 유일하게 한번 제가 언론에 대해서 끼웃거려 본 게 박문진 이사 하셨죠? 박문진 이사를 네. 6년을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인터뷰의 대상으로서 이제 무슨 심층 취재, 탐사보도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박문진 이사로서 제 역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서 뭔가를 이뤄내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특히 공영 언론의 경우에는 다시는 김장경, 김재철, 안광한류, 뭐 고대영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발붙일 수 없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언론인이라고 절대로 언급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다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저쪽에서 무슨 뭐 심지어 타이틀도 무슨 언론을 바로잡는 무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네. 이동재 같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상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자들이. 그러면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느꼈던 거는 노종면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지명되고 그 동의안이 붙여졌을 때 네. 부결됐었단 말입니다. 예. 저는 그때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야,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이분들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싸웠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KBS의 그 보도 태도 또 연합뉴스 달라지지 않은 그 연합뉴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언론의 본령을 벗어나서 이제 언론인들이 그냥 일개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언론의 기사라고 하는 것이 클릭으로 소비되는 그냥 어떤 자극적인 소비재로서 지금 남아버린 현실 이것이 과연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너무나 심각하게 하고 제 또 가까운 분들이 언론인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들 좀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다들 그냥 포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견해 차이도 너무 심하고 예전 같으면 소위 군기라고 하는 면에서 언론 후배들이 선배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볼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결기를 가지고 선배님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선배님들이 또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언론인들은 저래서 저 기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분의 입장을 그냥 무조건 정파적으로 몰아가면서 네. 뭐 당신 친문이군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이게 결국 바뀌는 것은 이제 사회적 인식과 그 정치 권력의 정화 이거를 통해서 바뀌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언론을 예전에 허문도처럼 무슨 언론 통폐합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께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예. 언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정말 언론이 앞장서서 언론인들이 좀 뜻있는 언론인들이 주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얻고서 이거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뉴스의 댓글창은 무슨 배설하는 공간으로 되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얻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더 강화되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그런 속성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클릭 수만 남발하는 자극적인 기사로 몰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굳이 언론사의 어떤 뭐 진보 보수의 논조를 가리지 않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또 세계적으로도 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언론계 어르신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좀 후배들과 시민들한테 정말 이 진심 어린 좀 어떤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론 지형이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 보수 신문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거니와 종편이 생기면서 방송 지형도 이제 그 기울어졌단 말이죠. 예. 그나마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최후의 보루가 MBC 같습니다. 예. 네. 몇 달 안 남았죠, 근데. 8월 달인가 끝나시는데. 네. MBC에 대한 애정은 또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진심으로 진짜 MBC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MBC가 남 같지 않은데 근데 MBC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언론인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렇게 서운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저는 반대편으로 그만큼 어떤 애정과 존중을 갖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그냥 드린 여담이고요. MBC가 그 KBS하고 다른 그러니까 태생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느 조직이든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MBC의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MBC가 이용마라는 네. 존재를 정말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마가 어떻게 그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어떻게 공영 언론을 바꾸고자 했던가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해줬으면 후배 언론인들이 저는 또 이용마 기자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고향 선후배로 지내고 이랬던 사이라서 그렇군요. 네. 예, 그게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계속 이용마의 마지막 모습이. 네.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중대선거 그런 말도 합니다만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나름대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 다시 후퇴하느냐 또 나름 이런 어떤 세계적인 문화 선도 국가로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물거품으로 만드느냐 하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민도나 세상의 발전 속도나 우리 사회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권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 감당해야 되는 역사적 후퇴가 너무 지금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압승을 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을 접수했을 뿐인데 네. 국회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시행령 통치, 거부권 네. 통치 해가면서. 근데 입법 권력마저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 이건 정말 가정의 상황입니다만은. 그리고 법률가이지만 저는 사법부는 좀 초록이 동색 같은 인상도 받아서 네네. 이러다가 자칫 그 삼권 일치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변호사로 한참 일할 때 그 정치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선배님들, 학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3, 4년 선배분들이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법부마저 저렇게 제자리를 못 찾고 저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이명박 정부 한 중기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법률가라는 애들이 사법 권력을 마치 굉장히 특유하고 특수한 권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권력 분립이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 뭘 세 개로 나눴다는 거냐?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세 개로 나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권을 하나 독점하고 있던 거를 세 개로 나눈 거잖아요. 예. 그럼 정치 권력이 나눠진 건데 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데라고 생각하고 사법 권력은 완전히 탈정치, 무정치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근원을 따져보면 그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보인 행태를 보더라도 본인들은 뭐라고 아니라고 어거지를 쓰지만 그간의 결과물들을 보면은 정치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이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면이 많고요. 국민들이 그래서 사법 불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윤석열은 총선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2자리로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그걸 통해서 탄핵
개혁이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네. 어차피 지금도 여소야대에서 지 맘대로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뭐 되더라도 하던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식견이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더욱 입법부마저 장악되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저는 또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쪽에 어찌 보면은 국힘의 정수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법사위에 와 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네. 그 검사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수진 같은 무슨 비틀어진 언론인 출신, 네. 전주의 장동혁 같은 이제 정치판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데라서 이 사람들의 논리나 궤변이 얼마나 수시로 이렇게 뒤바뀌는가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 지금 탄핵이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상황하고 견줘볼 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건은 사실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미 뭐 너무나 많은 탄핵 마일지를 쌓고 있죠. 네. 뭐 하는 것마다 다 위헌이고, 가장 최근의 일도 지금 뭡니까? 뭐 국민의 미래라고 네. 만든 위성정당, 네. 명백히 위헌정당이잖아요. 이거는 네. 아예 뭐 대표도 겸직한다라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나눌 정도로 노골적으로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과거에 뭐 시행령 가지고 어쩐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그거는 대통령실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압박을 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는 마당에,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전 문제도 이번에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장에 이렇게 안전관리자 같이 이렇게 배치되는 분들, 근로감독관처럼 그분들한테 쓰여져야 되는 예산을 이번에 전액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갖고 있는 생각이 부자들 배불리는 거 쪽에서는 굉장히 충실한 지금 조세 정책이나 뭐 네. 입법 정책,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었구나. 제가 네. 법사위에 있으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낀 게, 야당 법사위원들이 숫자가 훨씬 많고 이렇게 되면은요,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장차관들이 와가지고 엄청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매달려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집권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꾸고 그 정부의 역할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무슨 일종의 로비를 할 줄 알았어요. 일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장차관들이 쫓아와가지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법안은 딱 한 개입니다. 나이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한 민주주의나 법치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권한을 어떻게든 휘두르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지금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탄핵 마일리지 아주 신박한 요거 전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데도 왜 탄핵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걸까요? 예.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특히 정치인들이 뭐랄까, 탄핵을 잘못 건드렸다가, 탄핵 문제를 내가 완전히 도태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한번 그 17대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회초리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의사당에서 무릎 꿇고 어쩌고 하는 쇼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담을 했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유승민 포함해서 뭐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다 저기를 하고,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장제원 같은 사람도 탄핵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바는 결국 그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애초에 본능에 충실하게 이 탐욕과 이익을 최대한 강화하고 지키는 쪽으로 매진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다라는 학습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 20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지금 절차의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무리 그 보수적인 색채를 참칭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해도 매번 탄핵을 시키고 매번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회적 분위기도 언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해도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온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인사권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든다거나 할 적에 내부 구성원들이 정말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기들 받을 봉급도 다 포기해가면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보다 훨씬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노골적으로 아니 세상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팩트를 지적했다고 전용기에 안 태우는 대통령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그렇게 배제하면 똑같은 기사를 보도했던 언론인들이 저는 우리도 안 타겠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쭈루루 타가지고 오히려 MBC가 뭐 잘못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예를 들어 김건희 문제를 왜 질문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김건희 문제를 꺼내려고 하면 그 기자실 안에서 고참 기자들이 끌고 간다더만요, 그 기자를. 그래가지고 거의 뭐 물리적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서 왕따를 시키고, 너 여기 분위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들이 박근혜 때와 또 다른 지금 모습이잖아요. 언론의 모습도 그렇고, 국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탄핵의 부정적 학습 효과 같은 거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당 출범했고, 조국 혁신당도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과거 열린민주당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조국 혁신당의 핵심 인사고 깊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국 장관과 저와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친분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들어준 공범관계 때문에 저는 그 일과적과 공범인 사람이니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신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주신 열린민주당 후보로서의 경험 때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지금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극히 심한 공격을 했습니다. 뭐 배신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뿌리가 다르다, 뭐 절대로 합치지 않겠다, 무슨 뭐 분열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남발을 했는데 누구 할 거 없이, 그때는 제가 선거 때니까 본인들의 어떤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해를 그냥 하는 입장이었고, 정말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저를 찾아와서 다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번 선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민주당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저는 그걸 제 스스로 접착제 역할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처음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보아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리고 서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확실하게 승리하자,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저는 좋아 보였고, 제가 걱정했던 과거 열린민주당의 모습처럼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가 생겼습니다.
네.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당 출범에 좀 일조를 했습니다만 예, 예. 시민정치위원회하고 유권자운동본부 두 갈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총선 때까지 한 달 네. 가량 남았습니다만은 유권자운동과 관련해서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보태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과거에 저희가 유권자 운동으로 기억나는 게 왜 그 시민단체 과거 참여연대 중심으로 했었던 왜 낙천 운동. 근데 그거를 나중에 또 불법으로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법기관이나 예.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간의 어떤 정책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느 쪽의 주장이 조금 더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좀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정파 찌라시로서 자꾸만 전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절실한 거는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니까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꼭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과거 우리 민주주의의 그 아픔이 참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좀 많이 새겨주셨으면 싶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웠던 게,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이었나요? 저기 당대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총선 전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도층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투표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총선 전략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여러 번 실천을 했죠. 무슨 디도스 공격이라거나 무슨 터널을 막아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하러 가는 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 이런 것들도 그 기간 늘리는 거 이 사람들 늘 반대입니다. 선거 연령을 인하해가지고 선거권자를 넓히는 것도 반대. 그 다음에 투표 시간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도 반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던 일관된 태도가 하여튼 어떻게든 국민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때 가장 이득을 얻는 집단이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정치 세력은 지금 이런 민주주의 국가나 민주적인 선거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서 단순한 그냥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 연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깨어있는 시민, 주권자들한테 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이분이 굉장히 생각하고 성찰하는 정치인이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셨지만. 그런데 그 진보의 미래를 늘 고민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후배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후배로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제가 찾아낸 경구 중에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주권자로서 자각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사회과학적 용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피곤한 삶들을 보내시는 민주시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언론을 지금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팩트를 찾아봐야 되고.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은 극한 직업입니다. 예, 진짜로요. 분노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서로 위로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드신데, 이렇게 힘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정말로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개돼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늘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그 독점적, 독재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넓히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해왔던 세력이 대한민국에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속아가지고 내지는 그분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30%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그 30%의 분들은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사실상 포기했고 나머지 70%의 분들이 계속 성찰해서 깨어있으면서 생각하시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우리를 발전시킨다. 예. 그런 생각을. 네.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은 이렇게 맺어지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예. 조직된 힘이 발휘해야 될 때가 이제 이 선거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개인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권력 앞에 두렵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들까지 인류가 생존을 하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거의 다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에 기반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유전자에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이고 이게 인류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킨 핵심적인 그 요소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꼭 놓치지 마시고, 예, 그리고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역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바로잡아왔다는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가까운 박근혜 탄핵부터도 그렇고, 그전에도 뭐, 5.18도 그랬었고, 육시방전도 그랬었고, 4.19도 그랬었고, 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위대한 유전자를 서로 간에 좀 믿고, 예, 의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동안 라이브 2부 인터뷰. 오늘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의사당 앞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